저는 강남에서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 89층에 살고 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사람들은 이곳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곳이 얼마나 고독한 감옥인지를요. 오늘도 저는 프랑스산 와인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잔 속의 와인이 붉게 흔들렸죠. 마치 제 심장처럼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집에서 진짜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 강도윤은 언제나 정장을 빼입지 않은 채 서재에 틀어박혀 있거든요. 사람들은 우리 결혼을 세기의 로맨스라고 했습니다. 갤러리 디렉터 출신의 저와 재벌 2세의 결합이라니 드라마 같다고들 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집이 사랑 없는 박물관이라는 걸요. 남편은 저를 완벽한 예술품처럼 대할 뿐 한 명의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아 씨, 내일 아침 시간 되시나요? 시아버지 강태준 회장님의 전화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렸죠.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회사에서 새로 인수한 미술품 컬렉션 건으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서아 씨만큼 안목이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다음날 아침 명인원 본사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100평이 넘는 사무실에는 모네와 샤갈의 원화가 걸려 있었죠. 회장님은 저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소파를 권했습니다. 도윤이는 숫자에는 밝지만 예술은 잘 모르지. 그래서 서아 씨가 더 필요해요. 회장님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들보다 저를 더 높이 평가하셨죠. 처음엔 그저 칭찬으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서아 씨. 회장님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아 씨의 눈은 꽤 오래전에 열정을 잃은 것 같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애썼던 제 내면이 들켜버린 기분이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나도 그 눈빛으로 30년을 살았으니까.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아닌 무언가였죠. 마치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서재에 있었죠.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킹사이즈 침대는 너무 넓었어요. 남편이 누울 자리까지 합치면 3명은 충분히 누울 수 있는 크기였죠. 하지만 이 넓은 침대 위에서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에는 친구들의 행복한 일상이 가득했죠. 남편과 손잡고 찍은 사진,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간 사진들이요. 저도 그런 사진이 있긴 합니다. 결혼식 사진, 각종 행사에서 찍은 사진들이요. 하지만 그 사진 속 미소는 전부 연기였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였죠. 아직 안 잤어? 당신 기다렸어요.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죠. 15분 뒤 남편이 나왔을 때 저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척하면서요. 남편이 침대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적어도 1미터는 떨어진 거리였죠. 등을 돌린 채 잠드는 남편의 호흡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일까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상을 사는 두 사람.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한 타인.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회장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열정을 잃은 눈이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열정을 잃었습니다. 갤러리를 운영하던 시절의 그 뜨거운 열정, 미술을 향한 순수한 사랑, 그 모든 게 이 황금빛 감옥 안에서 서서히 식어버렸죠. 결혼하면서 저는 모든 걸 얻었습니다. 돈, 명예, 지위 모든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제 자신을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중 누군가는 행복할까요? 아니면 저처럼 화려한 겉모습 뒤에 공허함을 숨기고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완벽한 며느리로서, 우아한 아내로서의 하루가요. 하지만 윤서아라는 한 명의 여자로서의 하루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저의 외로운 밤은 깊어갔습니다. 제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인사동에 제 갤러리가 있었죠. 작지만 알아주는 사람들은 아는 공간이었습니다.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 그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어느 날 강태준 회장님이 갤러리를 방문하셨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혼자 오셨죠. 1시간 넘게 작품들을 둘러보시더니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 작가 5년 안에 블루칩이 되겠군요. 정확한 안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죠. 이분은 진짜 예술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 후 회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갤러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작품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인생 이야기로 넘어갔죠.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을 키우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고요. 예술도 사랑도 진짜 대화도요. 서아 씨 같은 사람이 우리 가문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단순한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죠. 한 달 뒤 회장님의 아들 강도윤을 소개받았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하버드 MBA까지 마친 엘리트였죠. 잘생긴 외모에 완벽한 스펙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의 눈엔 온기가 없다는 걸요. 아버지께서 서아 씨를 높이 평가하시더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윤은 저를 평가했습니다. 연애 상대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처럼요.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기대, 갤러리의 재정 문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화려한 세계에 대한 동경도 있었으니까요.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을 가득 채운 하객들 앞에서 저는 미소 지었죠. 완벽한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신혼여행지 스위트룸에서 도윤은 노트북을 켜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긴급한 건이라서요. 그게 우리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밤 11시입니다. 저는 갤러리 일을 마치고 막 집에 도착했죠.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서재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2잔 준비했습니다. 서재 문을 노크했죠. 도윤 씨, 차 가져왔어요. 놔두세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 테이블에 차를 내려놓고 제 방으로 향했어요. 네, 제 방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침실을 따로 쓰고 있거든요. 다음 날 저녁 회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 씨, 주말에 시간 되나요? 집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회장님 댁은 성북동 한옥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고즈넉한 마당이 펼쳐졌죠. 회장님은 사랑채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도윤이 때문에 불렀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명인원의 신규 사업건으로 도윤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였죠. 수백억대 계약이 무산될 위기였습니다. 서아 씨 생각은 어때요? 저는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문제점이 보였어요. 도윤은 숫자만 봤지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이 회사는 일본 교토의 전통기업입니다. 그들에게는 격식과 예술적 가치가 중요하죠. 숫자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 회사의 문화적 자산을 강조해야 해요. 저는 30분 동안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역시 서아 씨가 내 아들보다 가문을 더 잘 이해하는군. 그 말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뿌듯함과 동시에 씁쓸함이요. 제 남편보다 시아버지가 저를 더 인정한다는 게 정상일까요? 회장님이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은은한 녹차 향이 퍼졌죠. 서아 씨, 우리 도윤이가 좋은 남편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훌륭한 사업가입니다. 그건 남편으로서의 평가가 아니지. 회장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도윤이는 내가 만든 작품이에요. 완벽한 후계자로 키우느라 인간적인 부분을 가르치지 못했지. 그게 내 실수야. 회장님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서아 씨를 며느리로 맞이한 건 단순히 격을 맞추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서아 씨 같은 사람이 이 차가운 가문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거라 생각했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고백이 너무 솔직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이가 그걸 받아들일 줄 몰랐군. 미안해요, 서아 씨.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도윤의 서재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 안에서 제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내에 대한 생각은 조금이라도 할까요?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없다고요. 저는 그저 이 가문의 부속품일 뿐이었으니까요. 화려하지만 쓸모만 있으면 되는 장식품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서아 씨가 가문을 더 잘 이해한다고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이 가문의 며느리인 저보다 이 가문을 만든 회장님이 저를 더 이해하고 있다는 게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회장님과 차를 마시는 꿈이었죠. 하지만 꿈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깨어났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진짜 부부가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도윤이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안심 스테이크에 트러플 리조또까지요. 테이블에 촛불도 켰죠. 8시, 9시, 10시. 시간이 흘렀지만 도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언제 와요? 아, 미안. 회의가 길어졌어. 먼저 먹어.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서아 씨도 알잖아요. 내일이 곧 우리 가문과 당신의 안정이라는 걸.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식어버린 스테이크를 바라봤어요. 촛불이 반쯤 녹아내리고 있었죠. 결국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거든요. 그날 밤 도윤이 들어온 건 새벽 1시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직도 앉았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도윤이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한데. 내일 하면 안 돼요? 내일도 똑같잖아요. 우리 언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도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서아 씨,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 펜트하우스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갤러리 일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요. 전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부족해요? 카드 한도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은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당신이 필요해요. 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요. 도윤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당황스러움만 가득했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배웠는걸. 그 말이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도윤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자란 불쌍한 사람이었죠. 몇 주 후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요. 도윤이 서재에서 나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 저랑 같이 있어 줄래요?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갔죠. 하지만 그것도 의무를 다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의 손길은 기계적이었고 그의 눈빛엔 열정이 없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도윤은 곧바로 등을 돌렸습니다. 5분 만에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부부의 침실일까요? 차라리 혼자 자는 게 나았습니다. 다음 날 친구 민지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민지는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죠. 서아야,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내 침대는 넓지만 내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 같아.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이랑 안 좋아?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예 없어.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 이혼은 생각 안 해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이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강가의 며느리가 이혼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더군요. 서아야, 앉아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앞에 앉았죠.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구나. 아, 이 얘기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손주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며느리의 의무가 뭔지 알지? 강가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는 거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으론 부족해. 병원은 다녀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검사를 받았었어요. 제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도윤은 검사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서요. 제게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더 노력해야지. 남자들은 원래 그런 일에 소극적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시어머니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라고요? 저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저를 밀어냈죠. 시어머니가 가신 후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34살의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직 젊고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윤서아, 넌 행복하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행복이 뭔지 잊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날 밤 도윤은 또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저는 침실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행복할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서아 씨, 주말에 또 한 번 와줄 수 있나요? 의논할 일이 있어서요.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보다 시아버지와 더 자주 대화한다는 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회장님과의 대화가 더 편했습니다. 적어도 회장님은 제 말을 경청해 주셨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화려하지만 공허한 하루가요. 저는 이 끝나지 않는 겨울 속에서 조금씩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저는 회장님의 초대로 청담동의 프라이빗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갤러리에서 성공적으로 마친 전시회를 축하한다는 명목이었죠. 레스토랑은 한 층을 통째로 빌린 곳이었어요.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아 씨. 이번 전시 대성공이었다면서요? 회장님이 와인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저도 잔을 부딪혔죠. 회장님 덕분입니다. 후원해주신 덕에 좋은 작가들을 모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전부 서아 씨의 안목과 열정 덕분이지. 열정이라는 단어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엔 정말 열정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회장님은 오늘 유독 많은 술을 드셨어요. 평소엔 절제하시는 분인데 말이죠. 서아 씨,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회장님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을 헤매는 것 같았어요. 저도 한때는 사랑을 했답니다. 진짜 사랑이요. 저는 놀라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대학 시절 미대에 다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빛나는 아이였죠. 우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와인잔을 비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반대하셨어요. 재벌가의 장남이 미대생과 결혼할 순 없다고 하시더군요. 대신 집안에 도움이 되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포기하신 건가요? 포기가 아니라 굴복했죠. 가문의 무게 앞에서 저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1년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떠난 뒤 우울증에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죽인 거나 다름없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의 고백이 너무 절절했으니까요. 서아 씨 아시겠어요? 저는 30년 넘게 죗값을 치르며 살았습니다. 완벽한 기업인으로 완벽한 가장으로 살았지만 단 하루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죠. 서아 씨의 눈을 처음 봤을 때 알았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무언가를 포기하고 이 가문에 들어왔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걸 꿰뚫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제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었나요? 아니면 굴복이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말이 전곡을 찔렀으니까요. 자네 남편 도윤이 말이에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제 실수를 반복했어요. 도윤이를 사람이 아니라 후계자로 키웠죠. 사랑하는 법, 공감하는 법,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도윤이는 이 가문을 지킬 그릇은 되지만 자네의 영혼을 이해할 그릇은 못 돼요. 그게 제 잘못입니다. 회장님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알아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전 괜찮습니다. 적응하면. 거짓말 마세요, 서아 씨. 회장님이 제 손을 덮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도윤의 손과는 완전히 달랐죠. 자네 눈빛을 보면 알아요.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는 걸요. 저처럼요.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가문에 시집 온 후 누군가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게요. 저는 너무 외로워요. 결혼했지만 누구보다 외롭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서아 씨, 자네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 빛나는 열정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전 이미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죠. 레스토랑을 나설 때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아 씨, 제가 자네에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고 싶어요. 도윤이를 대신해서 사과하는 마음으로요. 회장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회장님이 저를 차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차에 타기 전 회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서아 씨의 열정을 되찾게 해주고 싶어요. 예술을 향한 열정, 삶을 향한 열정, 그리고 회장님이 잠시 머뭇거리셨습니다. 여자로서 느껴야 할 열정까지도요. 마지막 말이 제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회장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자로서의 열정이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의미를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도윤은 역시나 서재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 문 앞에 섰지만 노크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장님이 해주셨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도윤은 저를 이해할 그릇이 못 된다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회장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침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죠.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제 아픔을 이해해 준다는 것, 제 외로움을 알아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오늘 저도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감사해요, 서아 씨. 오랜만에 덜 외로운 밤입니다.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저도 그렇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은 조금 덜 춥네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도윤이 2주간의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을 거쳐 일본까지 가는 긴 일정이었죠. 공항에 배웅을 나갔지만 도윤은 서류 가방만 챙기느라 바빴어요. 잘 다녀와요. 응. 필요한 거 있으면 카드 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포옹도 입맞춤도 없었죠. 도윤은 그저 출장 가는 직장인처럼 게이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묘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2주 동안 혼자라는 사실이 슬프기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게 더 슬픈 일이었지만요. 다음 날 저녁 회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 씨, 내일 시간 되나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성북동 별채로 와주시겠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진지했죠. 다음 날 오후 저는 성북동 한옥을 찾았습니다. 본체가 아니라 뒤편의 별채였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즈넉한 정원이 펼쳐졌죠. 회장님이 마루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아 씨. 실내로 안내받았습니다. 한옥 특유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거실엔 고서들과 골동품들이 가득했죠. 이곳은 회장님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서아 씨, 지난번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무엇을요? 자네의 눈빛을요. 자네는 너무 젊고 아름다운데 그 눈빛은 이미 다 포기한 사람 같았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선택한 삶이라는 걸요. 선택이었나요? 전자네가 저처럼 가문의 무게에 짓눌린 거라고 봅니다.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서아 씨, 전 15년을 외로움 속에서 살았어요. 완벽한 회장이자 완벽한 가장이었지만 단 한 명의 진짜 동반자가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계시잖아요. 그분은 제 아내지만 제 영혼의 동반자는 아니에요. 우리 결혼도 사업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의 고백이 너무 솔직해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자네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아,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내 인생이 달랐을 거라고요. 회장님, 그 말씀은 압니다. 금지된 생각이죠. 하지만 서아 씨,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떨리고 있었죠. 우리 둘 다 같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나요? 자네는 사랑 없는 결혼 속에서, 저는 후회와 외로움 속에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서아 씨의 지적인 열정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회장님이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자네의 모든 열정을 되찾게 해주고 싶어요. 도윤이가 주지 못하는 것들을요. 회장님, 이건 알아요. 미쳤다고 생각하시죠? 60살 먹은 늙은이가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 몸은 움직이지 않았죠. 서아 씨, 전 자네를 탐하려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는 자네에게 안정을 줄 순 있어도 자네의 영혼을 채워줄 순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제 손을 더 세게 주셨습니다. 전 자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지적인 대화, 정서적 교감, 그리고 여자로서 느껴야 할 모든 것들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죠. 전 너무 외로웠어요, 회장님. 정말 너무. 저도 그래요, 서아 씨. 회장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다정해서 저는 더 울었어요. 우리 서로를 구원하면 안 될까요? 이 세상의 규칙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잖아요. 저는 대답 대신 울기만 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도윤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죠. 제가 서아 씨의 삶의 열정을 되찾게 해줄게요. 자네는 이 가문의 보석이에요. 먼지 쌓인 창고에 방치될 사람이 아니라고요. 회장님의 품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저는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걸요. 회장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옳은 선택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회장님이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아 씨, 전 욕심쟁이 늙은이가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갤러리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그 빛나는 눈빛을 보는 순간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행복해지고 싶잖아. 회장님이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물었죠. 서아 씨, 우리 서로를 구원해도 될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2년 동안 쌓인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잃어버린 열정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더 깊이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게 안정감이구나. 이게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는 느낌이구나.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요, 서아 씨. 약속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회장님의 품 안에서 눈을 감았죠. 잘못된 선택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제 선택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금지된 문을 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한 거죠. 일주일 후 회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 씨, 이번 주말에 평창에 새로 지은 프라이빗 미술관 보러 가실래요? 서아 씨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평창이라니. 서울에서 2시간 거리였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회장님의 차가 갤러리 앞에 섰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오신 거였어요. 기사도 없이요.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니까요.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회장님의 손이 기어를 잡을 때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아 씨, 후회하진 않으시죠? 잘 모르겠어요. 후회해야 하는 건 아는데 그런 감정이 안 들어요. 저도 그래요. 평생 옳게 살아왔는데 이제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평창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건물은 현대적인 디자인의 미술관이었어요. 하지만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곳은 아니었죠.
회장님의 완전히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15년 전부터 준비한 곳이에요. 언젠가 진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미술관 내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통유리로 된 벽 너머로 설악산 자락이 펼쳐졌죠. 벽에는 모네, 르누아르 그리고 한국 근대 작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어요. 전부 개인 소장품이에요. 회사 것도 가문의 것도 아닌 온전히 제 것이죠. 저는 작품 하나하나를 천천히 감상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셨어요. 이 그림은 제가 20대 때 산 거예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할부로 샀죠. 회장님이 작은 수채화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여자가 좋아하던 화가였어요. 함께 보고 싶었는데 결국 혼자 보게 됐네요.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게요. 2층은 거주 공간이었습니다. 침실과 서재, 그리고 작은 주방이 있었죠. 가끔 여기 와서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회장도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강태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회장님이 와인을 따라주셨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아 씨, 여기선 우리도 그냥 남자와 여자면 안 될까요? 회장과 며느리가 아니라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깊어졌고 더 뜨거워졌어요. 6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엔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이 담겨 있었죠. 서아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영혼까지요. 회장님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도윤의 젊은 손보다 훨씬 더요. 도윤이는 바보예요. 이런 보석을 옆에 두고도 몰라봤으니까요. 회장님도 아셨잖아요. 도윤 씨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건 제 잘못이죠. 하지만 지금은 회장님이 저를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당신을 제대로 대우하고 싶어요. 한 명의 여자로서요.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도윤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죠. 회장님의 품은 단단했고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하지만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나아요. 회장님이 제 이마에, 뺨에, 그리고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조심스럽고 다정했어요.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듯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진짜 친밀함이 뭔지를요. 도윤과의 관계는 의무였지만 회장님과의 시간은 완전히 달랐어요. 6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은 제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죠. 서아 씨, 아픈 곳은 없어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엔 상황이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행복하죠? 회장님이 제 마음을 읽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이상하게도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회장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서아 씨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후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장님의 품에 안긴 채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회장님은 이미 깨어 계셨어요. 잘 잤어요? 네,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나도 그래요. 15년 만에 처음이에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저는 샌드위치를 만들었죠.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요. 서아 씨, 이런 삶을 상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평범한 부부처럼 함께 아침 먹고 산책하고 별 볼 일 없는 이야기 나누는 거요. 매일 상상했어요. 하지만 도윤이랑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미안해요. 제가 도윤이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테라스에 나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산 아래로 평창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서아 씨, 우리 가끔 이렇게 만나도 될까요? 세상의 눈을 피해서요. 들키면 어떻게 해요? 들키지 않게 조심할 거예요. 전 당신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 마지막 열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죠. 저는 회장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잘못된 관계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느낌은 처음이었죠.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아 씨, 우리 서로를 구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 끝날 거라는 두려움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을 지킬 거예요. 회장님이 제 마음을 또 읽으셨네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따뜻함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도윤이 예정보다 일주일 빨리 돌아왔습니다. 급한 계약 건이 일찍 마무리됐다는 거였죠. 공항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회장님과 막 점심을 마친 참이었어요. 지금 인천공항이야. 1시간 후에 집에 도착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회장님이 제 표정을 보시고 물으셨죠. 도윤이가 돌아오나 봐요? 네, 예정보다 일주일 빨리요. 괜찮아요. 침착하세요. 우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죠. 서아 씨, 우리가 한 건 서로를 구원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정돈했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도윤이 알아챌까요? 1시간 후 도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힘들었죠? 응. 좀 피곤해. 도윤은 여행 가방을 끌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슬프다고 해야 할까요? 다음 날 도윤이 출근하고 나서 저도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키를 찾다가 핸드백을 뒤졌는데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작은 금색 배지였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죠. 명인원 최고 위층만 받는 특별 배지였어요. 회장님이 평창에서 제게 주셨던 거였죠. 이건 제가 아끼는 거예요. 서아 씨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니까요. 그때는 달콤했던 그 순간이 이제는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배지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 제 차를 써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는 바람에요. 서아 씨 차 키 좀 줄래요? 아, 네. 여기요. 별일 없겠지. 배지는 가방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서아 씨, 이거 뭐예요? 도윤의 손에 금색 배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게 차 안에서 발견했어요. 조수석 밑에 떨어져 있더군요. 가방에서 떨어진 거였나 봅니다. 언제 흘렸는지도 몰랐죠. 이건 아버지 서재에만 있는 배지예요. 최고 위층 5명만 받는 특별한 거죠. 근데 왜 당신 차에 있는 거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윤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건 처음이었어요. 회장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무슨 이유로? 그냥 격려의 의미로요. 거짓말 마세요. 도윤이 배지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걸 함부로 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내가 없는 사이에 뭐 한 거예요? 아버지랑?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왜 이게 당신 차에 있는지.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결혼 후 처음 듣는 고함이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자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무슨 일이냐? 회장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도윤이 배지를 들어보였죠. 아버지, 이게 왜 서아 씨 차에 있었어요? 회장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죠. 내가 준 거다. 왜요? 서아 씨가 회사 일을 많이 도와줬으니까. 자네가 해외 나간 사이에 말이다. 그렇다고 이걸 주실 이유가. 도윤아.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네 아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느냐? 자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인지 아느냐? 도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숨을 멈췄죠. 자네는 이 여자에게 뭘 줬지? 돈? 명예? 그건 남편이 주는 게 아니야. 그건 거래야. 회장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아 씨는 자네 옆에서 2년 동안 말라가고 있었어. 그걸 자넨 몰랐지. 일만 하느라. 아버지, 그래도 이건. 나랑 서아 씨는 대화를 나눴다.
진짜 대화를 말이야. 자네가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대화 말이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아버지와 서아 씨가. 그래.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어. 서로의 외로움을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생각하는 그대로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도윤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미쳤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야. 회장님이 도윤 옆에 앉으셨습니다. 도윤아, 자네 어머니와 나도 사랑 없는 결혼이었어. 자네도 알잖니? 우린 그저 가문을 위해 결혼했을 뿐이야. 그래도 이건 나는 30년을 외롭게 살았다. 자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우린 서로를 존중했지만 사랑하진 않았어.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그런데 서아 씨를 보는 순간 알았어. 이 사람은 내가 구해줘야 한다고. 자네가 못해주는 걸 내가 해줘야 한다고. 아버지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권리? 도윤아, 자넨 남편으로서의 의무도 안 했잖니. 회장님의 말이 도윤을 관통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전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도윤 씨. 도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분노도 배신감도 있었지만 그 안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후회였죠. 내가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도윤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묵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회장님이 매일 전화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서아 씨. 제가 책임질 거예요. 하지만 책임지는 게 뭘까요? 이혼? 추문? 가문에 몰라?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도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죠. 얘기 좀 해요. 도윤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서아 씨, 전 이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어요. 미칠 것 같았죠. 내 아버지와 내 아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아버지 말이 맞다는 걸요. 전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었어요. 도윤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전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아니,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가문이 원하는 대로 결혼했을 뿐이죠. 도윤 씨,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옆에 남편이 있는데도 혼자였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요.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전 당신을 보낼 수 없어요. 뭐라고요? 이혼은 안 돼요. 절대로요. 도윤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문의 명예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혼하고 이유가 알려지면 명인혼은 끝이에요. 역시 그랬군요. 도윤에게 중요한 건 여전히 가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사랑은 아니지만 소유욕이라도 있어요. 당신은 내 아내잖아요. 소유욕이라니. 참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도윤이 부른 것 같았죠. 아버지. 그래, 도윤아. 결정했니? 회장님이 우리 사이에 앉으셨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둘러앉은 모습이 기묘했어요. 전 이혼은 안 하겠습니다. 도윤이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도 서아 씨도 제 조건을 들어주셔야 해요. 말해봐. 첫째,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어머니도 모르셔야 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둘째, 아버지와 서아 씨의 관계를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로 정하겠습니다. 그날만은 갤러리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만나세요. 그 외의 날엔 안 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허락한다고요? 셋째, 서아 씨. 도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예요.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부부로 보여야 해요.
행사도 같이 가고 가족 모임에도 함께 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이제부터 당신에게 더 노력하겠어요. 진짜 남편이 되려고 노력할게요. 도윤 씨, 늦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회장님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고마울 거 없어요. 전 그냥 가문을 지키는 거예요.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해해요. 아버지도 평생 외로우셨잖아요. 어머니한테 하듯이 아버지도 자기만의 위로가 필요하시겠죠. 그 말에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넌 좋은 아들이야, 도윤아. 아니요. 전 나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여자를 질투하고 있으니까요. 도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우리 가문의 방식이니까요. 다 참고 살아가는 거죠. 그날 밤 세 사람은 이상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을 기묘한 계약이었죠. 일주일 후 첫 번째 목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갤러리 업무복을 입고 회장님의 별채로 향했어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냈습니다. 잘 다녀와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회장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서아 씨 괜찮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우린 서로를 구원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회장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도윤이가 허락해준 거예요. 이제 우린 죄책감 없이 만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야 해요. 우린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매주 목요일은 저와 회장님의 날이 됐습니다. 도윤은 약속대로 저에게 조금씩 다가오려 했어요. 어색했지만 예전보단 나았죠. 어느 금요일 저녁 도윤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아 씨 같이 저녁 먹을래요? 네, 좋아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이 서툴게 음식을 덜어주었어요. 맛있어요? 응, 괜찮아요. 어색한 대화였지만 그래도 대화였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식사였죠. 서아 씨 행복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행복하다고 해야 할지. 솔직히 말해줘요. 도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단 덜 불행해요. 그걸로 됐어요. 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도윤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기묘한 균형을 유지했어요. 목요일엔 회장님과 나머지 날엔 도윤과 함께였죠. 도윤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발코니에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서아 씨. 응? 우리 이상한 거 알아요. 정말 이상한 가족이죠. 그러게요.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적어도 우린 모두 솔직해졌으니까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했어요. 전 당신을 사랑하진 못해요. 하지만 소중하게 생각해요. 나도 그래요, 도윤 씨.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평화를 찾은 채로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덕을 어겼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구원했다는 걸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요.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습니다. 황금빛 감옥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안에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하지만 우리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